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올해 증시 변곡점은 3월 FOMC 시나리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시장의 최대 관심사 3월 FOMC에 여전히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바로 이거죠. 시장의 방향성이 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전에 먼저 지난주에 나왔던 ECB 유럽중앙은행의 결정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ECB 회의가 워낙에 또 중요했던 게 최근 터졌던 은행권 리스크가 불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나서 열렸던 주요국 중앙은행의 첫 정책 결정이었단 말이죠. 자, 우선은 이 결정된 내용 어땠는지 간단히 좀 전해주시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는 굉장히 절묘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묘한 선택? 최근 불거졌던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불안은 통제가 가능하다, 제어가 가능하다. 우리 충분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목표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은 계속할 거다. 이 부분은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또 하나 변수가 됐었던 게 물가 전망을 굉장히 크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CPI로 일컬어지는 HICP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표를 24년에는 3% 밑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원래는 3% 중후반대까지 전망을 했었던 거를 2%대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본다면 내년에 진짜로 물가가 2%대로 진입하는 건가? 라는 기대를 하면서 세 가지를 좀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ECB, 보통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목표, 그리고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불안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제어 가능하다, 걱정하지 말라.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켜줬고, 세 번째로는 물가 전망을 크게 낮추면서 향후 당장은 아니겠지만 1년 뒤, 6개월 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연준도 이런 스탠스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금융권 불안감들은 충분히 제어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대신에 아직까지 물가 부담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긴축 사이클을 이어가는데 향후 흐름에 따라서 파월 연준장이 매번 말하죠.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 통화정책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ECB 통화정책회의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도 그와 비슷한 투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정책 방향,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랑 정책 방향과 그리고 금융 불안이라는 부분들을 좀 진정시켜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CB의 이번 결정 잘 해줬다라는 긍정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일단 물가를 잡는 게 가장 큰 중앙은행의 목적일 텐데 그 목표를 잘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최근 불거졌던 금융권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자신감도 내비쳐 줬다는 점, 거기다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도 잠깐 좀 던져줄 수 있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ECB와 함께 연준도 이제 비슷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점 예상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전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전망이 최근 들어 자꾸 좀 어지러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역시나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파산 사태와 더불어서 CS, 이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까지 은행권의 리스크가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었기 때문인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SVB와 이 CS 사태, 이런 은행발 리스크를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연준의 결정이 이런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의견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고강도 긴축을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함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부작용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엔 본질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SVB 파산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만약에 금융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면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위험한 거죠. 네, 정말 위험하고 2008년과 같은 금융 불안,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까지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들 더 불안했던 것 네, 같습니다. 더 불안했던 것 같은데 자 SVB나 크레딧 스위스 굉장히 취약했던 은행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SVB 같은 경우는 투자 미스매칭으로 그렇죠. 인한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원래 굉장히 네. 취약했던 은행이었죠. 사실 뭐 지난해부터 각종 기사들 맞습니다.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언제 파산해도 문제가 없는 시장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터질 게 터진 거다. 네. 아. 금융 위기 때보다도 CDS라 그러죠. 크레딧 네네네.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파산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450bp, 500bp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취약한 은행이 좀 망가졌다 정도로 보는 거지 네. 은행 시스템 전반적인 불안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CB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아마도 투트랙 전략을 선택하는 게 가능한 것이 은행 시스템 리스크, 은행 시스템이 진짜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이 된다면 아마 이런 스텝을 갈 수는 없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보다는 지금 위험했던 것들에서 위기가 불거진 거에 따라서 네. 은행권, 취약한 은행권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점들에 있어서 타겟팅해서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네네.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은 봉합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도미노 현상, 파산이 도미노가 돼서 큰 기업들까지, 큰 네. 은행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때 2008년처럼. 네. 그런 것들은 일단 일단락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취약했던 은행의 도산. 그리고 그에 따라서 투트랙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도 SVB와 CS, 은행발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감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2008년 때 금융 위기 때 그런 도미노 붕괴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태로 번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SVB도 그리고 CS도 그 은행 자체에 기존에 노출이 되어 왔던 취약점들이 이번에 좀 드러났던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이런 판단, 그래서 앞서 ECB의 결정과 유사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은행발 금융 불안에 대해서 금리를 좀 올리는 것 그리고 올리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더 부작용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네. 그러니까 결정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좀 바라는 금리 동결이 또는 만에 하나 금리 인하가 네. 시장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시장이 좀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이 옳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투트랙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인하를 한다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죠? 첫 번째로는 모든 중앙은행들의 첫 번째 목표이자 그리고 정책 방향성인 물가 안정을 포기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연준이든 어느 중앙은행이든 아마 신뢰도를 굉장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괜찮다, 우리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말보다 금리 인하를 하거나 동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진짜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에 네. 아닌 척하면서 역시 금리 못 동결하고 올린다. 인하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SVB 밑에 있는 더 취약한 은행들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 뱅크런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있나 보다. 큰일 났다. 우리 빨리 돈 빼야 된다.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금리 동결하거나 인하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CB의 선택
선택이 굉장히 좀 현명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네. 시장에 남아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금융권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톤다운 시켜주고 네. 정책 방향성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물가 제어 의지도 확실하게 보여줌에 따라서 아마도 그런 흐름들은 연준도 좀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아마 그거를 수습하는데 훨씬 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연준이나 뭐 파월 연준 의장이나 여러 번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서 그렇죠.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 연초부터 도대체가 지금 전망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포워드 가이던스라기보다는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 그래서 네네. 향후 2번 금리 인상할 거냐라는 질문에도 데이터 보고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확인하고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 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엄청나게 심각한 데이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큰 말을 이렇게 그동안의 스탠스로 한 번에 바꿔버린다는 점에 있어서도 네.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있어서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충격이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를 막연히 뭐 팍팍 올리려다 보니 은행권에 불거진 이런 리스크가 또 부담이 상당히 되고요. 그렇다고 이거 생각하고 금리 확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하까지 간다? 여기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로 가게 되고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계속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왔는데 이 물가 안정을 포기하겠다라는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또 은행발 리스크 뭐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금리를 갑자기 내려? 그러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렇게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거리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동결 쉽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3월 FOMC 시나리오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보시는 3월 FOMC 시나리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은 25bp 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5p. 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5bp 금리 인상은 70% 이상 정도로 네. 열어놓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고 그리고 PCE 물가 지표는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네.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말해왔던 물가 제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한다라는 시그널과 함께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는 아마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네. 향후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정도로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네. 시장은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올려? 지금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50bp는 0%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50bp 한다라는 것도 첫 번째 문제긴 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0bp 예상보다 강한 금리 인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고 예. 금리 동결할 경우에는 지금 시장 컨센은 20에서 30%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금리 동결한다거나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는 오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물가 안정을 포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생각보다 위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네.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금리 동결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금리 동결이 최악이다. 네. 그리고 25bp 금리 인상은 좀 중립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예. 50bp 금리 인상은 조금 불안정한 흐름을 야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크게 무너뜨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 뭐 위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제어 충분히 된다라는 메시지는 던져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연준이 정책을 여태까지 펼쳤고 새로운 네. 대출 장구도 열었는데 그 흐름들을 보기도 전에 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기보단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대출을 받아갔고 그로 인해서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월 FOMC 시나리오 간단히 좀 그려봤습니다. 50bp 인상, 이 빅스텝의 가능성이 제한적이겠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건 오히려 금리 동결로 가게 되면 약간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오히려 금리 동결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25bp를 인상하는데 가장 또 무게감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뭐 금융권 위기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점, 파월 의장의 발언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뭐 주변 좀 둘러보면 사실 미국이나 스위스 정부가 개입하면서 은행권 리스크 일단 뭐 급한 불은 꺼진 상황이고요. 미국 2월 CPI 발표도 뭐 시장 예상치 부합했고 투자 심리 뭐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좀 견조한 매크로 환경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3월 점도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점도표도 되게 중요하죠. 예. 3월 FMC에서 금리 인상을 25bp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폭을 얼마나 열어놓을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유지한다. 5.1%로 23년 점도표는 5.1, 24년 점도표는 4.1이거든요. 그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시장의 기대거든요. 네.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5월 달까지 4.8. 네. 그리고 연말에는 3.8. 지금 앞서 얘기한 수치보다 확연히 좀 낮아요. 네. 연준이 제시한 23년 연말 점도표가 5.1입니다. 네. 근데 시장은 5% 못 갈 거다. 이번에 한 번 하면 끝일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연말에는 100bp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bp요? 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도표와 그러니까 연준이 제시하는 점도표와 기대치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점도표 변화가 없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일단은 시장의 불안감들이 좀 커지겠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기대했나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고 달러가 반등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향 조정된다면 그 충격은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점도표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좀 언더슈팅 FMC 이후에도 그 간극 연준의 점도표와 시장의 기대치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 반등, 달러 반등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점도표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안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까? 요건 물음표다. 는 물음표죠.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동결 정도의 충격은 아니겠지만 최근 불거지는 금융권 불안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폭도 제한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점도표 하향 조정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안도감에 반등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등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기대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언제쯤 강한 상승이 올 수 있을까라는 다들 그 기대감이죠. 네, 기대감은 뭐 펀더멘탈이나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대감이 너무 크면은 실망감도 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 3월 FMC를 지나더라도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점도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좀 크다라는 점이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연준의 점도표와 기대치 간의 괴리가 일단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향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불거지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안 맞으면 시장의 불안감을 좀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향 조정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너무 큰 기대는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제한적인 상승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분간은 좀 확인할 건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의견까지도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팀장님 이것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3월 FOMC를 주요 변곡점으로 보는 시선 뭐 너무 분명한데 3월
FOMC를 이런 주요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월 FOMC를 기점으로 네.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기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채권금리 반등, 달러 반등, 증시 좀 약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 흐름들을 지나게 된다면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최악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연준이 점도표를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진 뒤에는 다시금 시장이 방향성을 좀 안정한 흐름들로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가장 불안한 부분들, 심리적인 흐름들은 좀 단기적으로 3월 말 4월 초를 지나면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통화정책 부분은 좀 바닥 또는 변곡점을 지났는데 이제 펀더멘털이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가장 그렇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함께 연준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 방향성 늘상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점을 지나는 국면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게 끝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도 얻어봤습니다. 자, 그럼 3월 FOMC를 주요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팀장님께서 사실 요 얘기도 하셨네요. 올해 국내외 증시 펀더멘털 측면에서 방금 전에 펀더멘털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기대할 만한 부분이 오늘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중국 경기 네. 회복 기대를 꼽아 주셨던 것 네. 같아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사실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다가 기대감이 약간 좀 꺾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시장에서 여전히 좀 유의미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네. 좀 아쉽다 실망하는 네, 맞아요. 부분이지 지금 경제 지표들을 놓고만 본다면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전부 다 50 이상,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실물 지표들 전부 다 작년 12월 대비 확실하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되고 있는 건 맞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던 데 따른 되돌림이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자, 이런 중국 경기 회복세가 좀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좀 더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 수출에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중심에는 국가별로 따져본다면 중국, 산업별로 따져보면 반도체거든요. 네. 이 두 개의 악화 흐름들이 한국 수출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는데 1차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 수출 모멘텀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2분기 중에는 저점을 통과하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이 포인트를 좀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정성이 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경기 펀더멘탈이 될 텐데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뭐 그동안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살짝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죠. 자, 그런데 실제 중국의 지금 PMI부터 해서 뭐 확장 국면에 다시 진입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경기는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물 지표의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 뭐 소매 판매 이런 점만 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또 해주셨네요. 실제로 지금 시진핑 사면임을 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내수 경기 부양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역시 수출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그 수출 비중이 단연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수출이 활로가 좀 트여야지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중국과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수출에 참 걸림돌이 되어 왔었는데 중국 쪽에서 좀 살아나게 되면 이 한국의 수출 모멘텀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팀장님, 중국 경기 회복이 이렇게 잘 되고 앞으로 더 많이 살아나게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철강이나 화장품, 뭐 카지노 이 테마들이 얼마큼 우세할지, 그리고 또 올 한 해 새로운 중국 리오프닝의 트렌드가 또 새롭게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화장품, 그렇죠. 뭐, 네. 뭐 카지노, 그리고 원자재 네. 이런 쪽 얘기를 하시는데 좀 오래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올드한가요? 2023년입니다. 예. 화장품이 엄청나게 좋고 그랬을 때는 2014년, 15년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원자재- 10년이 거의 다 됐네요. 원자재가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줬던 것은 2007년, 6년이었죠. 정말 오래됐습니다. 금융위기 네. 이전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뭘 봐야 될까? 저는 하드 소비, 그러니까 고가품들을 좀 소비하는 것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린데요. 왜 시각 전환이 필요하냐면은 중국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GDP도 많이 늘어났고요. 인당 GDP도 늘어났고. 그런데 소프트 소비라고 해서 가벼운 것들은 이제 다 중국 제품 씁니다. 네. 수입해서 쓰지 않고 고가 브랜드는 또 이제 해외 유럽 쪽 명품을 쓰고요. 한국이 입지가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고요. 또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2007년 이전에 봤던 과거에 봤던 글로벌 공장인가 중국이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공장이 많이 이전을 했죠. 동남아시아 쪽으로. 두 번째로는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배가 늘었고요. 네. 원전 발전 비중도 몇 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화력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도 많이 이전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자재 수요 그리고 소프트 소비보다는 IT 인터넷 올해 들어서 한동안 유럽 증시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산업 역사적 증시가- 신고가 쓰고. 그 중심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한 축이 명품 브랜드들의 폭발적인 상승이었거든요. 거기에 기저에는 중국 소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봤던 중국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한다고 해서 소프트 소비보다는 좀 하이엔드 소비, 예를 들어서 IT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소비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IT에 대한 수요를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과거의 흐름보다는 새롭게 변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IT, 인터넷 등 이 하이엔드 소비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올 한 해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를 했던 중국의 상황 그리고 반도체나 국내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탈 상으로 이제 1분기 최악은 지났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23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문제는 네. 시점이 다 다릅니다. 아, 중국은 1분기가 저점이고요. 네. 한국은 2분기, 네. 유럽은 3분기, 도미노인가요? 미국은 4분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번 FMC 지나면서 배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도 2, 3분기, 그러니까 7, 8월 때까지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유럽하고 미국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좀 상당히 막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좀 길게 본다면 내년 어떨까를 네. 생각을 본다면 한국하고 중국은 모멘텀이 살아난 상황을 유지할 거고 이제 올라오는 게 유럽하고 미국이죠. 네. 그럼 한국하고 중국 경기가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진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은 24년에 기대할 수 있겠고 23년은 좀 변곡점,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으로서 좀 시차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중국발 모멘텀에 의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경제 전망까지도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월 FOMC 이후에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실까요? 단기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서두르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펀더멘탈을 감안해봤을 때 7, 8월 달 중에는 코스피가 2,6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를 대응해서 지금은 좀 매집하는, 서두르기보다는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나눠서 사신다면 아마 여름쯤에는 네.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까지 사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2,600 기대감 저도 이제 바로 들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번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잘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경민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모시고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만한 FOMC 그 시나리오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고 향후 투자 전략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또 하락까지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